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2부, 이제 따뜻한 시각을 탑재한 2부부터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정말 이쪽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에세이들, 그리고 부담 없이 굉장히 짧은, 한 2~3장 정도로 되는 짧은 에세이들이 쭉 이어져 있어서, 그 다음 부분은 사실 어느 페이지를 펴고 읽어도 큰 문제는 없을, 그러니까 페이지들인데요. 이 전반적인 책의 방향성은 어떻게 설정이 됐는지, 그 2부가 보면 이제 82년생 김지영 씨의 삶은 편해졌는지,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걸 구성하신가요? 아까 이제 큐레이션을 할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네. 물어보셨는데, 그거랑도 연관이 되는데, 자,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책을 읽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알면 그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네, 그리고 시민들이 이 책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해서 뭐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하고 실천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소재나 주제들을 고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뭔가 되게 좀 한 대 맞는 듯한 지적인 자극을 주는 이야기를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사람들이 흔히 들었지만 별다른 의미 없이 지나간 이야기들을 혹은 전혀 몰랐던, 네. 전혀 몰랐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래서 이 책, 저는 가끔 이제 과학의 품격을 인터넷, 뭐 구글 같은 곳에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무심코 쓴 독후감 같은 것들을 읽어보거든요. 댓글 네, 댓글 확인하시는군요. 네, 네. 확인합니다. 읽어보는데 이제 그 과학에 별로 관심 없으셨던 분들 중에서 이 책을 우연하게 접한 다음에 쭉 읽고서 내가 잘못 알았거나 잘 몰랐거나 잘못 알았거나 혹은 알았는데 사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이 많아서 좋았다라고 하는 평들이 많았는데, 이제 그게 딱 이 책에서 담으려고 했던 두 번째 강조 포인트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제가 좀 재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재밌게 쓴 글은 독자들도 아시더라고요. 네, 저는 과학 연구를 직접 하는 과학자나 엔지니어는 아니기 때문에 주로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은 현장의 과학자와 교류하면서 접한 내용, 현장의 엔지니어와 교류하면서 접한 내용, 그리고 제가 논문이라던가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접했던 내용 등등이 제 식으로 해석이 되어가지고 담겨져 있는데, 다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와, 이런 게 있어? 와, 이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구나 라고 흥미로웠던 내용들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기대 안 하고 들었는데 재밌었다. 작가로서 그런 소리 들으면 정말 기분 좋죠. 네, 그리고 기대했는데 기대대로였다. 네. 뭐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을 있을 때 저는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여기 쓰신 에피소드 중에서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대표적인 에피소드를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요? 사실 다 주옥 같아가지고. 네. 자신감 뭐지? 네, 다 주옥 같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10손가락을 깨물었을 때 안 아픈 손가락은 없는데 더 아픈 손가락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좀 갑자기 지금 제가 이제 모기가 물렸어요, 방금 스튜디오에서. 근데 좀 부었다. 네, 스튜디오에서 모기가 물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의 뒷부분에 보면 보통 그 얌체 같은 작가들이나 얌체 같은 출판사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책의 앞에 3분의 1에만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완독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예전에 그 이동진의 빨간 책방, 거기서 보면 이동진 씨가 책을 고르는 기준이 아무 책이든지 3분의 2 지점을 펼친대요. 네. 근데 거기에 있는 내용이 좋으면 이건 좋은 책이다 라고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동진 씨가 아마 과학의 품격을 집어서 맨 뒤를 넘겨보더라도 이 책 뭐 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네, 그 뒷부분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인데 그 에피소드는 이제 모기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제가 이제 모기가 방금 스튜디오에서 물리니까 이제 모기 관련 에피소드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게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20세기 중반 정도에 이 DDT라고 하는 합성 살충제가 발명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그 DDT라는 합성 살충제를 발명한 공으로 1948년에 파울 밀러라고 하는 스위스의 이제 화학공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지금 DDT는 많은 분들이 DDT 하면서 좀 부정적인 그 환경 오염 물질, 대표적인 환경 오염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는 DDT를 발명한 공으로 과학자가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승병 박사님 지금 유튜브 댓글에 강 기자님의 책은 기대를 잘 충족시켜 주신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네. 최승병 박사님도 사실 이제 과학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약간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네, 아닙니다. 최승병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자, 이제 그런데 당시만 하더라도 DDT를 발명한 공으로 과학자에게 노벨상이 돌아갈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제가 이 칼럼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1951년에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7,500만 명이었어요. 네.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렇죠. 지금 코로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에서는 당연히 이 말라리아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좀 줄여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를 없애려고 이제 모기 구제에 나섰는데 그때 유용한 수단이 바로 그 전에 발명된 DDT였던 거죠. DDT를 1953년부터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1961년이 되니까 1951년에 7,500만 명이었던 인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가 5만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완전히 수직 7,500만 명에서 5만 명.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효과를 발휘한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DDT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줬던 겁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1961년에 5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말라리아 환자 수가 1965년이 되니까 다시 10만 명으로 늘었고 그로부터 15년 정도가 지난 1970년대 후반이 되니까 다시 5천만 명으로 늘었어요. 자, 짐작하시겠지만은 DDT를 옮기는 말라리아를 옮기는 모기가 DDT에 대해서 이제 내성이 생긴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내성과 더 강한 합성 살충제 사이에 이게 그 치킨 게임이죠? 네, 치킨 게임이 계속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와중에 1962년에 합성 살충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전 세계에 알린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봉 같은 명저가 나기도 하고 과학기술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사람들의 성찰을 돋아서 현대 환경운동이 등장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의 이제 그 공중보건 전문가들 중에서 합성 살충제로 말라리아를 퇴치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무엇으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하냐면 이제 샌드 넷 세이브 라이프 이런 운동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빌 게이츠가 만든 재단에서 엄청나게 후원을 한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모기장을 보내가지고 이제 모기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해서 말라리아 전염률을 좀 낮춰보려고 하는 운동인 거죠. 그래서 저도 실제로 모기장을 사용을 하거든요. 집에서. 예. 제가 낮은 층으로 이사를 왔더니 모기들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너무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밤새도록 한 전자모기향. 전자모기향 이런 것도 써보고 그랬는데 아니다. 그래서 지행 합의를 하자. 저도 모기장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어쨌든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지역사회의 말라리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모기장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는 모기장을 언제부터 사용했을까? 자, 혹시 답을 아시는 분은 채팅창에 쳐주시고요. 책 읽으셨잖아요. 네, 저는 아는데. 네. 아니, 왜냐면 이걸 읽어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였냐면은, 언젠가부터 이게 과학이 발전해서 보면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으로서 이제 중심이 옮겨가는 시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다 보면은 한때는 사실 화학적인 방법으로 시도를 하니까 안 되다가 사실
이 모기장은 되게 물리학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차단해버리는 물리학적인 거니까. 방법, 네. 네, 차단해버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또 생물학적으로 뭐 유전자 네, 조작을 네. 한다거나 뭐 유전자 드라이브를 바꾼다거나 하는 그러니까 이제 쪽으로 가고 있는데 물리학이 사실은 제일 네, 먼저 먼저 나오는 하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이것도 방법. 그 전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네. 그 굉장히 재밌는 게 그 이제 인류가 남긴 가장 오래된 역사책 중에 하나가 헤로도토스의 역사라고 하는 책이잖아요. 그 우리나라에도 천병희 선생님이 번역한 역사를 서점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를 보면은 헤로도토스가 무엇이라고 써놓았냐면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를 지칭하는 다른 이름이 있는데 고대 이집트의 늪지대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상한 풍속이 있는데 어떤 풍속이 있냐면 낮에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그물을 밤에 모기를 막기 위해서 뒤집어 쓰고 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 고대 이집트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낮에 물고기 잡던 그 냄새나는 그물을 밤에 뒤집어 쓰고 잘 쓸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모기장이었던 거죠, 그게. 그쵸. 근데 그 헤로도토스의 역사가 나온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기원전 한 500년 정도 전이니까 2500년 전에. 근데 거기서 또 고대 이집트면 더 전일 테니까 네. 거의 한 3000년 전부터 모기장이 사용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역설적인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역설을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이제 말라리아는 여전히 인류가 퇴치하지 못하는 감염병 중에 하나인데 뭐 말라리아뿐만 아니라 뭐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뭐 황열병 등등을 옮기는 가장 중요한 해충 매개체가 모기인데 그 모기를 지금 인류의 골칫거리 모기를 퇴치하는 방법이 현대 과학 기술의 성과가 아니라 3000년 전에 3000년 전부터 고대 지혜죠. 사용되어 왔다 아주 오래된 기술로 해결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역설적이고 한번 우리가 좀 곰곰이 따져봐야 될 만한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 에피소드를 제가 뒤쪽에 넣어 놓았는데 이 책의 여러 가지 글들을 통해서 그런 우리가 과학이나 기술에 대해서 그냥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통념들을 좀 깨보려는 시도들을 계속해서 던졌던 겁니다. 신기술이 더 좋은 것이 반드시 아닐 아닐 수도 수 있다는 있다.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 말라리아는 정말 이렇게 인류가 정말 끝까지 아직까지 이기지 못한 질병 중에 하나인데 노벨 생리의학상의 역사를 보면은 말라리아 하나만으로 노벨 생리학상이 3번 나왔거든요. 네. 그 원충 발견한 사람, 그다음에 맞아요. 모기가 이거 매개체가 된다는 걸 발견한 로널드 로스, 그다음에 그리고 아르테미 시민이라고 하는 지금도 통용되는 이제 말라리아 치료제를 만든 사람, 그래서 3번이나 받았는데 네. 이쯤 되면은 이미 정복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 됐죠. 이 말라리아는 아직까지 예방약도 없고, 그렇죠? 가장 오래된 그 모기장이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친환경적인 대응법이다라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사실이 현대과학에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네. 생각도 좀 많이 하게 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플로리다나 아니면 세계 곳곳에서 그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그래서 수컷 모기들을 불임화시켜서 수컷 모기를 모기를 없앤다라고도 불임화시켜가지고 있었고. 모기를 없애려고 하는 방법을 지금 이제 생태계에서 대규모로 진행 중인데 많은 분들이 다 거기까지만 아시더라고요. 이제 그 뒷얘기도 제가 취재를 해 놓았는데 그건 제가 이 책의 개정판을 조금만 얘기해 주세요. 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게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그 수컷 모기들은 사람을 물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수컷 모기들을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들을 풀어가지고 그 암컷 모기들은 교미를 시키면은 그 암컷 모기와 수컷 모기가 그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와 교미를 한 암컷 모기는 제대로 된 알을 낳지를 않아요. 그래서 점점 그 지역 사회의 생태계에 있는 모기들의 개체수를 줄이자라는 게 과학자들의 구상이었고 그게 단기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섬에서는 일부 성공했다는 네, 보고가 있었죠. 그런데 그 후기가 있는데 전부 다 모기가 다시 개체수 복원을 했어요. 왜 모기가 개체수 복원을 했냐면 어느 순간에 암컷 모기들이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를 피해요. 교미하려고 하지 않아요. 뭔가 매력이 떨어지는군요.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멋모르고 교미를 하다가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암컷 모기들이 유전자 조작된 실험실에서 나온 수컷 모기들과 교미를 피해요.
그리고 아주 소수의 그 야생종 수컷 모기들, 뭐 소수의 야생종 수컷 모기들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어차피 모기 정도 되면은 수컷 모기가 적어도 교미할 수 있는 암컷 모기가 만날 그 확률만 있으면 멸종은 안 되죠, 절대. 네, 그러니까 점점 그러더니 다시 개체수가 복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자들이 왜 유전자 조작된 수컷 모기를 야생 암컷 모기들이 회피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뭔가 되게 수컷으로서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뭔가 수컷으로의 거죠.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고. 되게 재밌는데 이거? 네, 재밌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 이 책의 개정판을 내게 되면 그 모기를 퇴치하려고 하는 과학자들의 그런 시도, 이제 생물학적인 시도죠. 바이오 테크놀로지에 입각한 그런 새로운 시도와 그 뒷얘기를. 근데 또 자연은 그걸 회피한다는 거. 네, 자연은 그걸 또 회피하는 네. 거죠.